원래 그 문학과 정치 또는 뭐 정치담론이라고 해서 처음에 생각할 때는 좀 새로운 것을 써봐야 되겠다. 특히 젊은 비평가들, 연구자들이 뭐 랑시에르다 해서 뭐 정치 얘기하면 랑시에르 얘기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제 나름대로 좀 비판적으로 분석을 해볼까 하는 이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로 복잡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문제는 조금 뒤로 돌리고 그냥 제가 해왔던 것을 좀 보충하고 더 조금 더 넓혀서 이제 논의한 것을 가지고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간단히 그 랑시에르 뭐 등등 최근 현대 문학 소설에서 그 정치성의 문제 이런 것을 간단히만 이렇게 첨언한다면 김애란이라든지 황정은 같은 동시대 작가들 작품을 이제 젊은 비평가들이나 연구자들이 매우 좋아하는 편이고 이제 그런데 저는 그 황정은 소설 단편 소설 읽으면서 어딘가 좀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 부족함은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정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카프가 해왔던 그 카프 문학이 하는 그 정치 문학을 어떤 이 시대의 방식으로 이제 새롭게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럼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걸까 생각을 해보면 등장인물들의 내면의 용적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사회적 이슈, 어떤 비정규직 문제, 뭐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것은 있는데 거기서 어떤 그들이 갖는 소외의 문제를 제기하는 건 있는데 그것을 수용하는 인간들의 그것을 이제 겪는 인간들의 내면의 용적이 너무 작게 그려진다는 거죠. 거의 없다시피 단지 소외를 겪는 인간으로서만 등장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문학하고 정치는 정치도 문학도 정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역시 계속 고전적으로 문학은 정치만으로 소환할 수 없는 어떤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견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문학도 여전히 정치적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한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닐까. 현실을 문제 삼는 문학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일단 그냥 그런 이제 맥락에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쓴 이야기들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들 문학 속에서 나름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정치를 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지난 몇 년 사이에 그 이호석 문학을 전체적으로 읽고 또 마지막 부분까지 읽어가면서 이제 느낀 점을 간단히 먼저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호석 하면 올해 평창 올림픽인데 고향이 평창이고 그런데 이호석 하면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가장 비정치적인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판단이 상당히 깊어져서 지금 젊은 그 고등학교 교사 같은 분들은 이호석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이호석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엄혹했고 어려웠던 일제시대에 왜 이렇게 낙엽이나 태우고 그리고 뭐 메밀꽃 필 무렵 이런 거나 쓰고 그러니까 그 서정적 소설, 현실을 외면한 현실 도피적인 이제 그런 소설을 썼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일본어로 소설 쓴 것도 몇 편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같은 데도 이제는 잘 안 실리고 이러는데 제가 어떤 기회에 이호석을 전체적으로 통독을 하다 보니까 40년 전후에
문제적인 작품들이 있어요. 하얼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하얼빈은 이호석이 하얼빈에 자주 갔는데 그 하얼빈에 가서 2차 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1939년에 일어났죠. 그 제2차 세계대전 발발 후에 그 나치가 유럽을 휩쓰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하얼빈에 가서 이 역사가 이렇게 된 새로운 시대가 우연의 소산일지인데 새로운 우연이 있어 이런 어떤 나치즘이 주도하는 세계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길은 없을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적이죠. 이호석에 대한 그냥 현실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백철은 그것을 시대적 우연의 수리라고 해서 시대적 우연이지만 바랬던 것은 아니지만 또 막시스트로서 필연이라고 생각한 것으로부터는 거리가 멀지만 자본주의 다음에 공산주의가 와야 되는데 그걸로부터 거리가 멀지만 온 것을 수용해야 된다, 수리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던 것과는 굉장히 다르게 우연이라는 논리에 입각해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런 맥락에 플립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플립이라고 하는 소설은 미국 시인 월트 휘트먼의 그 시를 시집 제목을 가지고 소설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근데 주인공이 준보인데 이호석 소설에서 준보가 나오면 그것은 작가의 자전적인 것과 관련이 깊다는 상징적인 어떤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이경원이라는 아내가 일찍 죽고 혼자가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역사상의 왕수복이라고 나오는 여인하고 이제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등화관제가 있어요. 등화관제를 하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등화관제가 뭔지 알죠. 적기 내습에 대비해서 모든 등을 끄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돌아다녀도 안 되죠. 그런데 이 준보는 왕수복 그 작중에는 옥실이라고 나옵니다. 실이라는 여인과 돌아다닙니다. 뒷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마치 그 감각의 제국에 나오는 그 병사들의 행렬을 피해서 골목에서 이렇게 숨어 있는 남자처럼 그렇게 골목을 다니면서 데이트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는 아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일구어서 자식을 낳아서 헐어진 가정을 새로 세우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 인간은 자멸의 길을 가서는 안 되고 창조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이다. 그 전쟁은 자멸이고 사랑을 해서 가정을 일구고 하는 것이 창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이호석이 마지막 죽을 때쯤 42년에 갑자기 5월달인가에 죽지 않습니까? 35세 나이로. 그런데 죽을 때쯤 읽던 작품은 체홉과 토마스 만이입니다. 토마스 만이 바로 독일 시민정신의 정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어떤 한국현대문학과 시민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어떤 식민지 경험을 가진 한국의 문학인, 지식인들이 일본이라는 사회를 가로에 놓고 바로 그 서양적인 사회의 이상, 근데 그 서양적인 사회가 정말 이상적인 사회냐 하면 꼭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런데 식민지 경험 그 체제하에 놓여 있는 또는 전 근대적인 유제들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문학인, 지식인들에게는 그것의 대비로서 일본이 아니라 서양을 놓고, 또 그것도 서양의 현재가 아니라 서양의 어떤 더 고대적인 어떤 이상 속에 들어있는 시민이라고 하는 의미, 이미지, 상징 같은 것을 끌어내서 바로 이 조선사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이제 설정하려 했다는 것인데요. 제 이제 요지가 그런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한 지난 15년 정도에 걸쳐서 계속되어 왔던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에 근대화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긍정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여러 논리들에 대해서 일본이라는 세계를 조선의 지식인들이나 문학인들이 얼마나 건너뛰고 싶어 했던가, 그리고 바로 서양적인 어떤 세계로 나아갔던가 하는 문제를 그 내밀한 것을 이제 봐야 된다는 뜻에서 이제 이런 요석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유성호 선생님 김기림에 대해서 이미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기상도라고 하는 1936년에 나온 시집 있죠. 그게 잘 해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어법이 좀 한자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알레고리고 도대체 어떤 역사적인 사건, 시대 전개 이런 것과 대응되는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1:1 대응이 안 돼요. 그 시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주된 시 해석에서 벗어나 있는 시집이 이제 기상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상도를 어떤 기회에 다시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은 해방 이후에, 그 해방 직후에 박인환이 아까 얘기 나왔죠. 신시론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이라는 동인지를 낸단 말이죠. 근데 저는 대학원 다닐 때부터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48년에 단독 정부들이 수립돼서 북한에도 남한에 먼저, 형식상은 남한에 먼저 수립됐죠. 대한민국 정부가. 그리고 북한에도 뒤이어 세워졌지만 그것은 뭐 최근에 자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소련이나 또는 김일성의 이런 북로당 이쪽에서 어떻게 그 단독 정부를 수립하려고 해왔는가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연구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48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겐 단일한 국가로서, 분단되지 않은 단일한 국가로서 완전한 독립 해방을 원했던 한국인들에게는 굉장한 역사적 시련이고 어둠이죠. 또 다른 어둠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도대체 박인환은 1926년생 아닙니까? 1945년 해방됐을 때 불과 20살이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일 때 24살인데 23살에 신시론을 했고, 그런데 철부지처럼 새로운 도시와, 굉장히 화창하잖아요. 그 제목 자체가 새로운 도시야, 시민들이 막 합창을 해야 돼, 분단 상황을 칭송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약간 현실 시대 해방공간 6.25 이런 것을 어둡게 보는 그 연구자, 보는데 익숙한 그 국문학자에게는 너무 당혹스러운 그 동인지 제목이죠. 탐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냐. 그런데 신시론하고 그 밖에 이제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또 박인환의 그 이후에 시 행보를 보다가 그것이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나게 된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박인환이 김기림의 직계구나. 20살이 되자 평양 의전을 때려치우고 서울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종로 1가에서 2가인가, 지금 대한보청기 자리인데 마리서사라는 서점을, 자기가 읽던 뭐 서양 서적, 그 뭐 불어로 된 거, 영어로 된 거, 그 다음에 일어로 된 거, 이런 것들을 다 자기 걸 다 끄집어내다가 마리서사를 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문학인들이나 화가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 중에 김기림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박인환이 쓴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거기에 그 산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10페이지를 보시면요. 주 29입니다. 박인환의 장미의 온도라는 시가 있어요.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근데 그 첫 대목이 의미심장합니다. 나는 불모의 문명 동격으로 처리해야 되겠죠. 콤마라고 해야 되겠죠. 자본과 사상은 그때 검열도 있고 하니까 사회주의 사상이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상의 불균정한 싸움 속에서 시민정신에 이반된, 시민정신으로부터 이반된, 동떨어져 있는
언어작용만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시민정신에서 이반된 언어작용만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이 문장이 24살 청년이 쓰는 언어로서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49년이라고 보면 해방공간 3년을 통과해 와서 49년의 시점에서 이 문장을 쓰는 거거든요. 남북한이 분단되고 남쪽에서는 난리가 났죠. 45년에 조선공산당 만들어지고 그 조선공산당이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46년이 되면 5월 달에 조선 정판사 사건 나고 그러면서 그게 9월 총파업인가로 이어지던가요? 46년 9월 총파업이겠죠? 그리고 조선공산당이 거의 불법화되다시피 하고 그런 와중에 3당 합당을 해서 인민당, 신민당, 조선공산당이 합쳐서 이렇게 남로당이 되고 그 남로당의 당수는 제 고향 사람이죠. 박헌영. 그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저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그 면을 하나 격해 있습니다. 대흥면을 건너서 광시면에 가는데 청양이랑 붙어 있어요. 근데 그 광시면은 보통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박헌영이 대흥 보통학교를 다닙니다. 다 잊혀진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후백제에 그 부흥운동 하던 임존성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가장 과격한 그러나 가장 걸출한 이제 사회주의자인 박헌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대구 이제 10일 대구 사태라고 표현한다면 대구 사태 46년 10월 그리고 뭐 47년 48년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험난한 시대가 펼쳐지는 거죠. 이마도 다 월북하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거기서 도대체 그 시대를 통과할 때 박인환이 잡은 문장이 뭐냐면 바로 자본과 사상의 불균정한 싸움 속에서 시민정신에서 이반된 언어작용만의 어리석음. 자본주의도 우익을 열심히 주장하고 싸우고 또 사회주의도 막 그 좌익 공산주의가 맞다고 열심히 싸우는데 거기서 뭐가 부족하냐면 시민정신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민정신에서 이반된 언어작용. 도대체 이 시민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라고 했을 때 추적을 해볼 때 결국은 기상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여기 보면 마지막 장에 거기서 이 그 박인환이 뭐라고 했냐면 그 뒤에 문장을 보면 자본의 군대가 진주한 시가지는 지금 증오와 안개 낀 현실이 있을 뿐 더욱 멀리 지난날 노래하였던 식민지 애가이며 토속의 노래는 이러한 지구에 가라앉아간다. 그러나 영원의 일요일이 내 가슴속에 찾아든다. 그러할 때에는 사랑하던 사람과 시의 산책이 발을 옮겼던 교회의 원신임으로 간다. 거기서 나를 괴롭히는 무수한 장미들의 무거운 온도. 장미들의 무거운 온도라는 일요일의 일종의 사상이죠. 자본과 사상의 싸움이 없는 또는 시민정신에서 이반된 언어작용 이전의 세계로 간다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이전의 세계가 뭐냐? 바로 김기림의 기상도입니다. 이 기상도 8페이지를 보면 그때 새로운 세계가 올 때 나의 생활은 나의 장미. 어디서 시작한 줄도 언제 끝날 줄도 모르는 나는 꺼질 줄이 없이 불타는 태양.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그 시민, 김기림이 그 고창에 맞지 않았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박인환에 있어서 새롭게 이제 재구성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저는 박인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영은 1921년생인가 합니다. 그런데 김수영의 시대는 박인환이 56년에 죽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돼요. 여기서 문학사적인 아이러니를 볼 수 있는데 세대적으로 5년이나 늦게 태어난 박인환이 해방공간의 새로운 해방이 낳은 자식입니다. 박인환은. 나머지는 죽어서 바톤을 넘겨준 윤동주나 이육사가 있습니다. 살아서 넘어온 오장환이나 신석초가 있어요. 그런데 오로지 해방이 낳은 시인은
박인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김기림과 박인환의 개선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 문학사에 요 서구적 개방성의 눈뜬, 원래 학예사를 이마하고 김기림이 같이 했는데 이마는 월북을 해버렸죠. 그 월북이라는 것을 저는 어떤 다른 논문과 평론에서 그것은 아시아적 전제성에 회귀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월북한 것 자체를. 그런데 같이 했던 김기림은 조선 문학과 동맹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남쪽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게 김기림이었던 거죠. 김수영은 해방군관 때 한편으로는 조지훈 같은 시풍,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지훈의 전통주의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임화하고 또 고향이 같지 않습니까? 그 김수영은 관철동이 고향인데, 종로 1가가 고향인데 성장하기를 종로 6가에서 컸어요. 근데 그 종로 6가가 임화의 고향입니다. 임화를 굉장히 존경했죠. 한편으로는 조지훈식의, 즉 문장지의 전통주의의 무게를 이어받느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임화의 좌익적인 사상을 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소화하는데, 그 김기림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모더니즘을 몰랐던 것도 아닌데 이걸 소화하느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박인환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이제 균형추를 잡으면서 자기 나름의 특수한 어떤 시세계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김수영의 또 시민이라고 하는 게 뭐냐? 결론부터 저 뒷부분에 있는 말씀부터 드리면, 김수영의 그 시어침을 뱉어라라는 시론이 가장 고전적인 참여시론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소환한 사람이 누구냐? 백낙청입니다. 백낙청이 그의 잘 알려진 시민문학론에서 손창섭 등등을 이야기를 꼽다가 가장 위대한 그 한국 문학이 4.19 이후에 정말 계승해야 될 시민문학의 정수가 누구냐? 바로 거대한 풀이를 거쳐서 풀로 이어지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화두로 잡은 김수영이 그 정말 시민문학의, 한국 시민문학의 정수다. 그리고 그 모든 이후의 연구자들이 그것을 동조에 맞지 않아서 계속해서 김수영론을 쓰는 사람들은 김수영은 참여문학의 정수고, 그리고 모든 시민문학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침을 뱉어라 라고 하는 그 짧은 산문이죠. 죽기 전에 쓴 산문에서 이 사람이 17페이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 얘기하죠. 시는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전부 그게 김수영의 참여문학론. 그래서 백낙청 선생은 김수영이 참여문학인이 되어야 되니까 사실 오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각한 오독이에요. 왜냐하면 그 단락이 있는 구절에 바로 앞에 시인이 다음의 시를 쓰기 위해서는 이전까지의 시를 모조리 파산시켜야 한다. 혹은 파산시켰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 단락 안에서 앞에 문장이 그게 있는데 그거 다 빼고 오로지 시는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아니고 온몸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온몸으로 온몸을 밀고 나가는 것이다. 그것만 계속 전승이 되어 왔습니다. 다시 그 산문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시인이 다음의 시를 쓰기 위해선, 즉 내가 지금 참여문학론자였다고 칩시다. 근데 이젠 더 깊은 문학을 하고 싶어요. 그냥 정치성이 있는 문학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내가 끌어안는 문학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이전에 정치적 문학을 했던 내 과거를 아예 없던 것으로 완전히 파산시켜야 한다. 혹은 파산시켰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어떤 과거의 인식의 그림자가 나를 사로잡지 않고 새로운 단계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모더니즘을 했던 사람이 내가 정말 혁명적으로 새로운 시를 쓰고 싶다. 그럼 과거의 시를 모조리 파산시켜야 되는 거죠. 그 시인의 자기갱신의 원리를 말한 것이 그 문구의 어떤 뉘앙스 때문에 마치 스크럼을 짜고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 이미지 때문에 전부 참여문학론의 정수다.
그건 전혀 아니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김수영이 참여 시인이 아니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풀의 해석에도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칩니다. 이 해석의 차이는. 왜냐면 풀이 결국 유고시잖아요. 도대체 그 끝날 때쯤에, 인생이 끝날 때쯤에 68년에 김수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라는 문제가 그 풀의 해석과도 연관이 돼 있고 또 이 시어 침을 뱉어라의 해석이 직결되는 문제죠.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1950년대와 60년대 문학이 이제 마지막 조금 정리를 해야 되니까 겉보기하고는 다르게 움직였다는 문제를 저는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손창섭 같은 제가 몇 년 동안 주목해왔던 손창섭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도대체 한국 문학에서 정치가 뭐고 정치적 문학이 뭐고 또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손창섭 소설의 외부성이라는 그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손창섭 소설의 외부성. 손창섭은 해방이 되자 한국에 왔다가 그 다음에 북한에 가서 몇 년 그 이북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부산에서 이제 피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검정, 서울의 세검정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주소를 거쳐서 중앙대학교 앞에 흑석동으로 와서 거기서 10몇 년인가를 살다가 1973년에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다 귀한 곳으로 죄송합니다. 다 귀한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간단치 않다. 왜냐하면 이제 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은 우에노 치즈코라고 하는 그 일본인 아내가 미망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성도 보면 제가 호적 등본을 일본 거를 떼봤는데 그 등본을 그 우에노 창섭이라고 돼 있어요. 우에노 마사루죠. 그러니까 일본어로 읽으면 마사루, 우에노 마사루, 우에노 창섭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아직 한 단계가 남은 게 일본에는 통성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국적을 바꾸지 않고도 일본 사회에서 일본식 성을 가지고 통용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따져볼 만한 거죠. 더군다나 제가 그 유족 따님한테 얻은 그 육필 원고가 있습니다. 노트가 있는데요. 1990년부터 2000년에 걸쳐서 10년 동안 70편에 뭘 썼냐면 시조를 써놨어요. 한글로. 그리고 그 맨 앞장에 중국은 뭐 한시, 일본은 하이쿠, 그리고 한국은 시조. 이렇게 하고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 않죠. 그런데 1960년대와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손창섭이 이제 어떤 그 소설들을 썼냐면 그동안엔 단편만 주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장편을 무려 11권인가를 썼어요. 11편인가를 썼고 그것을 다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손창섭은 단지 전후의 전쟁의 어떤 참상이나 이런 것을 그리는 데 집중했던 작가가 아니라 한국 사회라는 것, 해방부터 일제시대부터 일제 말기부터 해방, 한국전쟁 그 이후에 자유당 독재, 그 다음에 그 박정희 독재로 이어지는 과정 전체에 한국 사회 자체를 상대로 총체적인 비판을 가합니다. 한국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 사회의 어떤 사고방식, 물질주의, 가족주의, 부정부패, 독재 모든 것들을 가지고 총체적 비판을 가해요. 저는 그것이 그것을 가리켜서 외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내부자로 보지 않는 것이에요. 일본에 대해서도 자기는 일본으로 떠났지만 저는 거의 2000년까지 일본 사람이 아닌 한국인의 의식을 가지고 끼인 존재로서 자기를 한국 사회와 일본 사회 사이에 그 바깥에 있는 존재로서 자기를 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쭉 검토를 해봤는데 야 이게 뭐지? 손창섭의 이 문학이 뭐지? 그것은
자기를 한국 사회의 내적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손창섭 문학을 좀 검토를 해보려고 쭉 보니까 결국 이 사람은 재류외인처럼 교포처럼 살았으니까 재류외인으로 살았단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을 보니까 그때 재류외인이 있어요. 메토이코이라고 해서 재류외인이 아테네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시민이 아니에요. 그냥 이방인이죠. 시민은 세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첫째,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둘째, 종교적 제식에 참여하고, 셋째, 나라가 위급하면 군인이 돼서 나가서 싸웁니다. 손창섭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자처럼 바깥의 선자로서 방법론적으로 자기를 바깥의 선자로 놓고 한국 사회 전체를 비판하는데, 그 방식을 제가 비유해 보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50년대 말부터 참여문학, 순수문학 논쟁이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논쟁은 뭐냐? 제가 볼 때 다 시민들의 논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순수문학이 맞아 하고 해서 순수문학이 맞다고 해서 한 100명 중에 67명이 순수문학이 맞다 해서 손들면 이 사회가 순수문학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전부 순수문학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뭘 주장하죠? 참여문학을 주장하는 거예요. 다 참여문학으로 가야 된다. 다 순수문학으로 가야 된다. 이게 정치입니다. 제가 볼 때. 문학 정치라는 것이죠. 순수문학론 자체도 바로 내면적으로 내면적이 아니라 사실 노골적인 정치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정신 좀 깊이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한 3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런 시대적 한계를 넘어서고 싶어 했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 최인훈이 회색인을 보면 있죠.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안가주망만 좋은 것이 아니다. 대가주망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가주망의 반이어가 대가주망이에요. 왜 사르트르의 존재와 문가요? 맞죠? 그 사르트르의 주저. 거기에 보면 안가주망과 대가주망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인훈을 지금 참여문학 비슷한데 회색적인 참여문학 한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회색인이라는 작품이 1964년인가 쓴 작품인데 시점은 그 작중 배경은 58년에서 59년입니다. 4.19를 앞두고 대학생들이 앞으로 이 환멸스러운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혁명을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거기서 김학인가 하는 그 독고준의 친구는 뭘 얘기하냐면 참여를 해야 된다. 즉 혁명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독고준은 뭐냐면 대가주망입니다. 그것이 독고준식의 최인훈식의 정치였던 것이죠. 정치는 문학과는 다른 것인데 저는 손창섭과 최인훈은 바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치라는 것 또는 정치적 문학을 넘어서 정치적이지 않은 정치문학이라는 역설을 추구한 작가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황정은과 김애란의 문학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바로 지금 우리 문학이 바로 정치적이지 않은 정치문학에 눈 떠야 될 때다. 더 깊은 어떤 내면적 용적을 가진 그 인물들의 문학을 창조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시민이라는 이 기표에 담겨 있는 그 오랫동안 나름대로 깊은 생각을 했던 작가들이 생각해왔던 시인들이 생각해왔던 어떤 우리 문학의 이상 또는 우리 사회의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